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외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인데 뭐 여러 사정상 이번에는 중간고사가 아닌 과제로 대체를 하게 됐고, 그 과제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지사항에 올려놨고, 일단은 뭐 과제를 묻는 학생들이 조금 있었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실 중간고사를 보면 제일 좋은데, 계속 비대면을 하다가 중간고사만 대면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또 그리고 지금 실습 나가 있는 학생도 거의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실습에 이제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2학년 학생들 아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과제로 대체를 하기로 한 부분이고, 사실 이제 중간고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 평가하기 좋겠지만, 이제 상황상 여의치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과제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걸 갖다가 이제 한번 쭉 적어보라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부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떤 스타일로 하고 이런 것들은 학생들마다 전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엄청 엄격하게 평가하거나 그럴 거는 없을 거예요. 뭐 어디서 심하게 뺏겨온다든지 너무 건성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구성해서 좀 공부했던 내용 요약하고 그냥 공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한번 워드나 한글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출 기한 그리고 쪽수 같은 것만 잘 해서 주시면 되고, 제가 뭐 건국대에서 그리고 충남대에서 뭐 이 학교 저 학교에서 강의를 좀 했었지만, 제가 점수를 꼭 깎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5장을 하랬는데 6장을 하면 점수를 깎습니다. 5장 이내기 때문에 5장을 하랬는데 4장 하는 건 괜찮아요. 5장을 하랬는데 1장을 하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양이 넘어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표지는 절대 만들지 마세요. 종이가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 2개만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제출 기한이 있잖아요. 제출 기한은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의 자정까지니까 그때까지 메일로 해서 보내주시고, 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실습 나가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뭐 바쁘고 또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뭐 예쁘게 꾸미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제 틈날 때 그냥 조금씩 공부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조금 보여주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기말고사는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제로만 그 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절대 평가일 때는 과제로만 평가를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다 그냥 A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A 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60%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변별력을 둬야 돼요. 그러면은 과제를 하든지 발표 수업을 하든지 시험을 보든지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발표 수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발표의 그냥 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발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PT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그런 걸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과제만으로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럴 거면 엄청난 양의 과제를 주거나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줘야 하는데, 그럴 여력은 또 안 되고, 지금 또 학생들이, 그럼 결국 이제 시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비대면이니까 또 발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발표를 한다 그래도 이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발표 수업을 굉장히 오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 진도가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아마 시험을 한번 보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아마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3번 정도 아마 그 외과 이쪽은 아마 실습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마취 쪽으로, 그 다음에 방사선 쪽으로, 제가 막 몸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방사선 찍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어쨌든 옆에서 지켜보면은 더 지켜보기는 더 쉬워요.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모형계를 가지고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개를 데리고 와서 하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실견을 쓰면 좀 편하긴 한데, 편하다기보다는 더 잘 할 수 있긴 한데, 실견을 쓰면 문제점이 강아지가
두 사람이 손으로 잡아갖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는 뭐야 이거 이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몸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위치에서 보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실기로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있지만 뭐 돌아가면서 다 그 강아지 해보면서 강아지를 옆으로 눕혔다 앞으로 눕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강아지가 이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가 그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방사선도 사실 실견으로 못했어요. 실견으로 못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지금 뭐 수의과 대학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우리가 방사선까지 이제 어느 정도 마쳤고 그 이후에 뭐 CT나 MRI 그 다음에 조형, 초음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안 한 게 뭐 붕대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세부적인 거 몇 가지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마취. 마취가 만만치가 않은데 그거까지 해갖고 일단은 빨리 이론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까지 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이 있고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중간고사 맞이 우리도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이거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태까지 배운 거 한번 좀 리마인드하는 시간, 그리고 동물보건사 시험 대비 지금 동물병원 실무나 동물보건 종합에서 하듯이 조금 이 외과 부분도 약간 방사선이랑 한번 문제풀이를 조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고사 지금 치고 있는 이 주에 제가 문제를 한 40여 개 정도 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우리가 PPT 보면서 리마인드 해주고 제가 또 인터넷으로 한번 자료 같은 거 한번 찾아봐주고 그런 과정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한번 우리 동물병원 실무 때 지난번에 한번 같이 했죠. 문제 쭉 풀어가는 거. 그래서 한번 쭉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는 동물병원 외과랑 그 다음 방사선 쪽에서 냈는데, 방사선 쪽에서 뭐 다 문제를 많이 내면 소화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강의 한번 진행하는 거 봐서 괜찮다 싶으면은 조금 방사선 문제를 조금 더 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그리고 제가 그냥 곁들여서 해설 같은 것도 좀 해줄게요. 그 동물병원 실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풀이 할 때는 여러분 학과장님 하는 수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같이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요새는 그냥 워낙 좋아가지고 바로 쓸 수도 있죠. 태블릿 같은 데다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도 이제 컴퓨터로 하면서 이것저것 적어놔도 되고, 아니면은 그거 이제 출력해가지고 수기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해도 되니까, 이 해설을 제가 일일이 달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 잘 캐치해서 적어놓거나 하면은 더 괜찮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 오토클레이브 아별 멸균 시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오토클레이브 멸균기는 어머니한테 잠깐만요. 예, 컨터 오는 것까지 다 보이네. 예. 그래서 일단은 오토클레이브 멸균 시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멸균 방법은 여러 가지 멸균이 있다 그랬죠. 그쵸? 멸균 방법이 여러 가지 멸균이 있는데, 오토클레이브 멸균은 굉장히 높은 열과 압력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수증기를 이용해서. 그 다음 또 배운 게 뭐 있어요? 우리 한번 리뷰해 볼까요? 뭐뭐 있었죠? 오토클레이브 멸균이 있고, 플라즈마 멸균이 있고, 이오가스 멸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성을 한번 조금 곱씹어 보면은, 오토클레이브는 121도에서 15분 이상의 고온 고압, 안전에 항상 유의하라 그랬어요. 일단은 물이 적으면은 타버린다. 타버리면은 이렇게 높은 열을 내는 기계에서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문을 꽉 닫아야 된다. 문이 지금 막 이렇게 압력으로
굉장히 안에 압력이 세기 때문에 큰 나사 같은 걸로 고정시켜서 절대 못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고정을 하지 않거나 문을 제대로 안 닫으면은 압력이 바깥쪽으로 쫙 새나가면서 압력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폭발 사고 위험 같은 것도 항상 있을 수 있어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을 함부로 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크게 다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이거는 하다가 굉장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실습 보면 제가 보여주겠지만 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게이지랑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력이 수증기니까 피식 하면서 그 수증기가 나가요. 그렇게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문을 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랬고, 멸균 시간은 121도에 15분이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시간인데 아까 압력이랑 온도가 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럼 냉각 시간이 1시간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멸균은 고온이니까 플라스틱을 쓰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천으로 된 거나 쇠로 된 거는 할 수 있고 플라스틱 같은 거는 쓸 수 없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자, 오토클레이브 시, 이걸 오토클레이브라고도 부르고 고압 멸균이라고도 부르고, 원래 이제 공식 명칭은 아별멸균이라고 불러요. 아별멸균. 어쨌든 병원에서는 보통 오토클레이브라고 부릅니다.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면은 딱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을 확실히 닫아야 된다. 맞죠? 확실히 안 닫으면 압력이 올라가지 않죠. 너무 많은 양을 넣지 않는다. 예, 이것도 맞는 맞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게 이제 수증기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양이 많거나 하면은 압력이 막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너무 안쪽에서 많이 붙여서, 사실은 이제 이거 써봐야 아는데 유리로 된 거 많이 하거든요. 실험하는 사람들은 비커라든지 샬레 같은 거 이제 쓰게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우겨 넣어갖고 붙여 놓으면은 이 상황에서 붙어있는 상태에서 압력이랑 열을 받게 되면 서로 붙어서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은 양을 넣지 않아도 되고,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유독한 가스에 주의해야 된다. 자, 이 멸균법은 뭐죠? 아별멸균이 아니고 이옥가스 멸균이 유독가스로 하는 멸균이라 그랬어요. 이제 또 봅시다. 그리고 물의 양이 항상 충분해야 돼요. 그쵸? 물의 양이 항상 충분해야지 타버리지 않는다 그랬고, 방금 멸균이 끝난 후 반드시 압력을 빼고 온도를 떨어뜨린 후에 문을 열어야 안전하다고 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은 이옥가스 멸균에 대한 설명이고, 밑에 보니까 이옥가스 멸균에 대한 특징으로 맞는 것은, 자, 이옥가스 멸균을 이제 볼까요? 이옥가스 멸균은 유독성이 있는 가스를 이제 이렇게 용기가 있어요. 전용 용기 안에 딱 넣고 안에 넣어갖고 하면은 유독성이 있는 가스가 멸균을 쫙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스가 제거가 돼야 되죠. 이옥가스라는 게. 그래서 환기에 충분히 주의를 해야 되고, 전용팩에 넣고 가스를 넣고 실온에서 방치해서 멸균. 자, 우리가 방금 배운 오토클레이브 같은 경우는 고온 고압이지만 이옥가스는 실온에서 압력이나 온도를 심하게 올리지 않고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물품이 제대로 건조된 상태에서 멸균이 가능하다. 습기가 있으면 안 돼요. 습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얘는 고온 고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이 열에 약한 애들도 쉽게 멸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웬만한 병원 보면은 일반적으로 쇠로 된 거, 천으로 된 거는 대부분 오토클레이브를 돌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제일 대표적인 게 수술할 때 쓰는 리가슈어라는 장치가 있어요. 리가슈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옥가스를 이용해서 보통 멸균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삽관 하는 거 보셨죠? 그럼 안에 튜브 넣죠. 보통 튜브는 멸균을 안 하고 해도 되는데 멸균을 꼭 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런 병원은 삽관 튜브를 어디서 멸균해야 돼요? 오토클레이브로 멸균을 못하니까 이옥가스로 멸균을 하는 거죠. 자, 멸균 시간 한 4시간에서 6시간 멸균이 종료된 후에 공기정화에 50도씨에서 12시간, 60도씨에서 8시간, 거의 반나절은 걸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는 못 돌려요. 하루에 많이는 못 돌려고 퇴근하기 전에 해놓고 가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멸균 시간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
그렇지 않으면 유독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유독한 가스에 주의해야 한다, 이거는 오토클레이브 얘기가 아니고 이온가스 멸균기죠. 자, 다음 중 이온가스 멸균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유독성이 있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방금 했던 얘기죠. 고온으로 멸균하는 방식이므로 위험하다. 이거는 뭐예요? 고온이 아니라 그랬죠. 틀린 얘기고, 플라스틱 같은 물질은 멸균할 수 없다. 플라스틱 같은 걸 하려고 이온가스를 쓰는 거고, 이거는 뭐 무슨 얘기예요? 얘는 오토클레이브 얘기죠. 습기가 있어도 멸균은 지장이 없다. 습기에 유의해야 됩니다. 습기가 있으면 제대로 멸균이 되지 않아요. 아마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원리를, 그 습기가 이온가스를 아마 흡수를 해버리겠죠. 그러면은 멸균이 끝난 후 정화되는데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굉장히 오래 소요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주 돌릴 수는 없다. 1번이 정답이죠. 자, 이번에는 손을 스크럽 하는 동안에 손끝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자, 스크럽이 우리 뭐라 그랬죠? 스크럽 볼까요? 스크럽이 이제 끝난 상태예요. 손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위로 가 있죠. 여러분 수술하는 거 보면 이러고 댕겨요? 강시처럼? 아니죠? 요렇게 항상 위로 하고 댕기죠. 좌우도 아니고 항상 위로 하고 다니면서 약간 안쪽으로 하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부딪히지 않도록 막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약간 안쪽으로 해갖고 손을 보호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크럽 하고 나서 항상 위를 향해, 손가락은 이제 위쪽을 향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스크럽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우리가 스크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스크럽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자, 일단은 스크럽은 뭐로 한다 그랬어요? 이런 전용 싱크가 보통 있어요. 전용 싱크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드렸던 말씀은, 큰 병원에 스크럽이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작은 병원 가면 배운 대로 안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스크럽을 안 하고 바로 수술 들어가는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세요. 예, 그리고 작은 병원도 다 원리 원칙대로 하는 데도 굉장히 많지만, 소위 우리가 로컬이라 부르는 데는 이 스크럽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장갑 끼거나 외과복 수술복 입거나 이런 것만 멸균적으로 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크럽을 하려면은 이런 전용 싱크가 보통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발로 조절한다 그랬죠. 발로 물을 껐다 켰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게 되겠고, 요새는 이렇게 비누가 따로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옆에 자판기 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씩 꺼내 쓰고, 그 안에는 클로르헥시딘이라든지 포비드 요오드 같은 포비드 요오드 같은 포비딘 요오드 같은 이런 소독액이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스펀지 같이 돼갖고 손끝부터 시작해서 손톱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면으로 나눠서 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일단 손가락도 내면으로 나누고, 손바닥도 내면으로 나누고, 손목도 내면으로 나누고. 자, 이 사람 손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지금 위로 가 있죠? 그쵸? 우리가 방금 위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자, 스크럽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시간을 두는 거예요. 막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동안 이제 스크럽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위쪽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스크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스크럽의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이걸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 스트로크라 그랬댔죠? 스트로크 횟수로 하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횟수로 하는 그 스크럽 방법. 그래서 여기가 뭐 30번 이렇게 각 면당 뭐 15회씩 이런 식으로 위부터, 그러면 처음에 손가락 내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손바닥 내면하고, 그 다음에 손목인데 내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부터 아래로 이제 씻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고, 시간을 쓰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스크럽 하는 사람이 그냥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스크럽에 있어서 보통 병원 방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하는 거 보고 배우고 깨끗하게 씻고 들어오면 돼요. 자, 스크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수술복과 모자를 쓴 다음에 스크럽을 진행한다. 모자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수술복은 어때요? 이분 지금 내피만 입었죠. 스크럽하고 손 닦고 그 다음에 수술복을 입는 거죠. 왜? 여러분 스크럽 했을 때는 균이 하나도 없는 멸균 상태예요. 아무리 깨끗이 써도 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로소 수술복을 딱 입었을 때 그때 멸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복은 스크럽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거고, 스크럽은 수술자는 물론 마취와 기구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는 영역을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을 텐데. 네. 자,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거 보면은 수술팀, 비수술팀 두 개로 나눠 있다 그랬죠. 수술팀은 진짜 이 수술기구를 가지고 환자의 몸을 만지면서 수술하는 팀이고, 비수술팀은 마취를 하면서 그 기구나 장비를 공급하는 테크니션이고, 장비나 기구를 공급하는 테크니션도 수술팀에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여기 볼까요? 여기 계신 분이 장비 같은 거 이렇게 서 있다가 이분 다 멸균 됐죠? 멸균 다 돼 있어요. 그죠? 장비를 공급해요. 이분은 멸균된 장비 같은 것만 공급을 해주는 분이고, 여기 보면 어때요? 이분은 지금 멸균 하나도 안 됐죠? 장갑도 안 끼고. 그래서 멸균된 거를 붙잡고 다른 거를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되는데, 수술방 안에 막 이것저것 뭐가 부족하다, 아니면 무슨 기구 같은 거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려입은 분이 수술복 벗고 나갔다 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구를 주는 분이 이렇게 멸균이 된 분이 하나 있고, 멸균 안 된 부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팀이든 비수술팀이든 기구나 장비를 공급하는 테크니션은 있을 수 있고, 마취팀은 어때요? 보세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멸균된 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팀은 수술팀이 아니라 비수술팀으로서 막 수술복 입고 스크럽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스크럽은 수술자는 물론 마취와 기구를 담당한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 아닙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술자하고 그 다음 어시스트 해주는, 이걸 보조술자라 그래요. 보조술자하고 그 다음에 멸균된 장비를 공급해주는 사람까지 요렇게만 스크럽을 하면 되겠죠. 손톱 따로 손질하지 않는다. 요거는 틀린 말이죠. 자, 볼까요? 강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려다 보니까 하나씩 찾아서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보시면 요거 들어있죠? 얘가 뭐예요? 손톱 손질하는 겁니다. 시간을 제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횟수를 제한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소를 사용하지 않고 손끼리 비벼서 씻는다. 맞는 거니까 요거다. 그죠? 자, 소를 사용하지 않고 손끼리 비벼서 씻는다는 아니죠. 손을 이렇게 비벼서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가지고 손을 갖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소를 이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술을 보조할 때 올바르지 않은 것은, 술자에게 나이프를 건넬 때는 칼을 아래로 향하여 건넨다. 맞죠? 그쵸? 뭐 있나? 있네. 나를 건넬 때는 나를 지금 고칩시다. 나를 아래로 가게 하여서 건넨다. 이건 맞는 얘기죠. 왜? 여러분 이제 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칼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수술용 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뒤집어서 하면은, 수술하는 사람이 잘못 잡으면 위에서 잘리죠. 위에서 이렇게 벤단 말이에요. 나를 아래쪽으로 하게 해서 잡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칼날을 제거할 땐 손으로 빼낸다. 손으로 빼내면 돼요. 사용 후 겸자를 이용해서 날의 아래쪽을 잡고 제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봐도 되는데, 그 칼날을 니들 홀더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냥 수술용 겸자도 괜찮아요. 포셉도 괜찮으니까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날이 빠져요. 손으로 하면 크게 다칩니다. 일치해서 끼운다. 네, 칼날을 끼울 때는 칼날과 칼자루의 방향을 일치해서 끼운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요 앞뒤가 조금 다르고 끼우는 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칼날을 끼울 때는 칼날이랑 칼자루 방향이랑 다 같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일치해서 끼워야지 칼이 정확하게 딸깍하고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방향을 잘못해서 하면 안 들어가요. 어차피 3, 4, 5 칼자루를 제일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블레이드 칼날을 우리가 블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있죠. 칼날 주세요 라고 병원에서 보통 안 하고 블레이드 15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블레이드라는 용어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요거 잡는 거 스캐퍼라 그랬죠. 요 스캐퍼는 보통 3호 4호를 보통 쓰게 됩니다. 칼날은 일회용으로 각각 멸균 표정 돼 있다. 자, 칼날이 어떻게 생겼어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다가 누가 주세요 하면은 내가 만약에 멸균된 사람이 아니다. 그럼 칼날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 위에서 봉지로 뜯듯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팀 아래쪽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멸균된 구역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대부분은 이거를 씻어서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부분 이제 일회용으로 각각 멸균 표장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오토클레이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이 봉지 밖에 정보가 다 나와 있다 그랬죠. 칼날이 이렇게 생겼고 12호다. 그쵸?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손으로 빼내면 안 되죠? 그쵸? 손으로 빼내면 크게 다쳐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수술기구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닦게 돼요. 개수대에서 닦고 이러는데 칼날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 칼날을 안 빼고 수술 끝나고 중성화 수술 같은 거 하고 나서 칼날을 안 빼고 아차 하고 가면은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나중에 알아서 칼날을 빼요. 근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좀 초보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모르고 이거 갖고 가다가 외과도가 어때요? 칼날이 엄청 날카로워요. 엄청 날카로우니까 손이 확 베버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자, 봉합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봉합사, 우리 봉합사 볼까요 한번. 자, 봉합사, 일단은 봉합사는 단사가 있고 다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사 같은 경우는 줄이 하나고, 다사는 브레이드라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남자라서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머리를 꽂아. 이렇게 꽂는 게 뭐지? 이렇게 돼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를 닦는다고, 그죠? 머리를 닦는다고 하죠. 그래서 단사 같은 경우는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 다사는 그거를 여러 개 이제 꼰 거예요. 단사랑 다사랑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한 가닥짜리가 어때요? 조금 더 약하죠. 여러 가닥을 깠으면 더 강하겠죠. 그쵸? 그게 이제 다사의 장점이고, 단점은 뭘까요? 일단은 다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이렇게 꼬이는 형태고 실의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피부에 들어가면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염증 반응이 조금 더 많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균 감염도 좀 더 잘 일어나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흡수성, 비흡수성은 설명드렸죠. 흡수성은 몸에 흡수되는 거, 비흡수성은 몸에 흡수되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실을 푸는 과정이 필요한 거. 그 다음 천연이랑 합성. 요새 이제 천연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죠. 캣것이라고 해갖고 녹는 천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대부분은 합성을 써요. 합성. 저도 캣것은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합성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실크 같은 것도 이제 천연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비크릴이든지 PDS라든지 맥슨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요거는 다 상품명이에요. 상품명. 그래서 이거의 공식적인 네임이 있고 그 상품명이 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비크릴이라고 하는데 비크릴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이름은 폴리글락틴. 그쵸?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고, 비흡수성은 제일 대표적인 게 나일론. 나일론도 합성사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어떻다 그랬죠? 숫자가 올라갈수록 얇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3제로보다는 4제로가 얇고 4제로보다는 5제로가 얇고 6제로 제일 얇고 3제로 이렇게 읽어요. C를 3제로 주세요 4제로 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얇은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되고, 요 앞에 보면은 침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요. 요거는 환침이라 그래갖고 동그랗게 생겨서 침을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모양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1 ml 침의 크기죠. 그리고 이거는 2분의 1이라 된 것도 있고 뭐 8분의 3이라 된 것도 있고, 요거는 침이 뭐 어느 정도 휘었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고, 요거까지 그렇게 따지는 거는 사실 못 본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침이 요런 침도 있고, 이렇게 각침이라 그래갖고 뾰족뾰족하게 된 것도 있고, 요거는 앞에서 보면 이제 차이가 나겠죠. 여기 있네. 요게 휜 정도예요. 이게 이제 일자로 확 휜 거고, 요게 4분의 1 휜 거고, 요게 8분의 3 휜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분의 1이랑 8분의 3이 아마 많을 거예요. 휜 정도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구멍이나, 사실은 이게 실을 원래 바늘만 있고 실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요새는 실이랑 바늘이랑 붙어 있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제 설명을 다시 안 드렸고, 자, 봉합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흡수성 봉합사는 실을 제거해야 된다. 아니죠. 흡수성은 뭐 석 달에서 6달까지 걸릴 수는 있지만 몸에서 녹는 거죠. 어쩔 때 사용할까요? 그러면 깊은 장기, 그쵸? 만약에 내가 개복을 했어, 그러면은 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안쪽에 있는 거는 흡수성을 써야겠죠. 언제 이걸 다시 열어서 그 봉합사를 제거해야겠어요, 그쵸? 안에 있는 건 흡수성을 쓰고 바깥에 있는 거를 비흡수성을 쓰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흡수성 봉합사는 실을 제거해야 한다, 맞는 얘기고, 흡수성과 비흡수성 봉합사가 있다, 맞는 얘기고, 단사는 한 가닥의 섬유로 된 거, 그죠? 그 다음에 세균 증식이 일어나기 어렵지만 잘 풀린다, 그쵸? 아무래도 어떤 이거 답이 없네. 답이 없어. 또 내가 실수를 했네요. 만들다 보면은 옳은 걸 막 찾아서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실을 이렇게 바꿀까요? 필요가 1번이다. 그죠? 내가 잠깐 실수했어. 흡수성 봉합사는 실 제거할 필요가 없죠. 1번. 내가 보니까 답이 없는 줄 알았어. 그쵸? 단사는 한 가닥 세균 증식이 일어나기 어렵지만 잘 풀리는 편이고, 다사는 이제 여러 가닥을 꽈으니까 이 사이사이로 염증 반응도 생기고 세균 증식이 일어나기 쉽지만, 당연히 여러 개 꼰 게 어때요? 이렇게 꼰 게 훨씬 더 강력하죠. 장력이 좋죠. 잘 풀리지 않고. 자, 대부분의 봉합사는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옛날에는 이 수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아끼려고 이거 쓰고 또 쓰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새는 다 멸균병지에 들어있어서 일회용으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아래 봉합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볼까요? 이 봉합사의 이름은 뭐죠? PDS2라는 상품명으로 나온 봉합사예요. 병원에서 그럼 뭐라고 하냐면 PDS2 3제로짜리 하나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공식 명칭은 폴리디옥사논 뭐 이런 건가 봐요. 이런 건데 공식 명칭으로 안 불러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상품명이 있고, 지금 보면 제조사가 있죠. 그쵸? 이거 상품명이랑 일반명이랑 상품명이 있죠. 상품명이랑은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PDS 보세요. PDS 보면은 폴리디악세논 맞죠? 그래서 상품명으로 보통 이제 많이 부르는 편이고, 사실은 제가 옛날에 미국 수의사 시험을 볼 때는 이것도 다 외우게 했어요. 근데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나중에 어쨌든 시험에 가까웠을 때는 좀 외워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자, 한번 볼까요? 45cm짜리 실이고, 8분의 3 정도 휘어있고, 바늘은 1.6ml로 고, 자, 3제로는 더 커요. 5제로는 실이 더
얇죠? 그러니까 바늘도 더 작아요. 그렇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유통기한. 실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실도 유통기한이 있고 이거를 잘 지켜줘야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장력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를 할 텐데 실이라는 건 끊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 같은 거 2017년 12월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유통기한은 2017년 12월이다. 에치콘이라는 좀 유명한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에치콘 거고 이게 아마 에치콘의 상품명일 거예요. 아마. 네, 맞죠. 에치콘 상품명이죠. 네. 5-0 두께로서 두께의 실로서 4-0보다 두껍다. 아니죠. 5-0가 더 얇죠. 숫자가 올라갈수록 얇다 그랬어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PDS 실은 흡수성 봉합사로서 녹는 실이다. 그쵸? 흡수성 중에 제일 유명한 게 PDS입니다. 다사가 아닌 단사이다. 단사인지 다사인지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요것도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와 있어요. 볼까요? 클리어 모노필라멘트. 여러분 모노가 무슨 뜻이에요? 모노드라마 뭐 이런 거 있죠. 모노가 한 가닥이라는 거예요. 한 가닥. 두 가닥 이상 됐으면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블레이드라고 해요. 블레이드. 그래서 블레이드가 아니고 브레이드다. 발음을 잘 못하겠네. 브레이드라고 해갖고 BRAID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PDS가 단사다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기도 하지만 보면은 단사다사가 나와 있나? 여기도 나와 있네. 보면은 멀티 필라멘트가 있고 뭐 모노 필라멘트가 있어요. 그쵸? 멀티라고 쓴 게 있고 모노라고 쓴 게 있어요. 그리고 특성이 이거 뭐라고 썼냐면은 absorbable 녹으면서 모노다. 뭐 녹으면서 아니면은 멀티 필라멘트면은 다사다. 그러니까 단사가 모노, 다사가 멀티 아니면 블레이디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얘는 클리어 모노 필라멘트니까 얘는 단사이면서 업졸버블하는 요 두 단어는 그래도 외워두세요. 모노랑 업졸버블이 뭐냐면은 녹는다는 거예요. 녹는 거 흡수된다고. 업졸버블, 논 업졸버블. 그래서 밑에는 이제 불어로 써놓은 것 같고 그래서 단사이면서 녹는 실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미 다 힌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녹는 실 맞죠? 다사가 아닌 단사 맞죠? 바늘이 달려있는 봉합사이다. 바늘까지 지금 돼 있죠? 그래서 바늘이 달려있는 봉합사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앞에가 약간 요런 뾰족한 식으로 생겼나 보네요. 환침이 아니고 요거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뭐 프라임이라고 부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